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증시학도이 TV입니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토요일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 비 오는 틈을 타서 자전거를 타고 저기 괴산으로 해서 뭐 보령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바퀴 600km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눈도 퉁퉁 부어 있고요. 오늘 노동절이라서 푹 잠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뒤에 화면들 보이시나요? 배경들이 지금 오늘 막 이 논을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으면서 이제 물을 댔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땅에서 미생물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 벼를 뿌리어도 적합한 그런 영양분을 가진 토지가 될 겁니다. 겨우내 묶여 있었던 땅을 한번 갈아엎었고 또 물을 대고 다시 한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요. 한 20분 걸렸나요, 기계로? 근데 지금 보시면 요 뒤에가 이렇게 저쪽까지 합치면 800평쯤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논인데요. 이걸 사람 손으로 한번 한다고, 삽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걸릴지. 남자 어른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해도 하루 종일 일이 걸릴 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찍을까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그걸 뭐지? 기계를 모르겠네. 트랙터인지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다 갈아엎었는데요.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말.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성인 남성 여러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일을 단 20분에 끝내는 걸 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생산성 혁명이라고 합니다. 제 책 서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면 생산성 혁명입니다. 생산성 혁명이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생산성 혁명의 요체에 뭐 어떤 게 있다? 기업들이 있다. 기업들은 어떤 존재다? 예, 집단지성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보다 힘이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업한테 자금이 몰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 사람의 집단지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고 기업은 바로 그러한 요체이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서 이제 고도한 자본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집단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투자의 판단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투자해야 좋은 결과를 얻고 저희는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고 저희들의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미국 시장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이제 막 그 논도 갈아엎은 이제 곧 벼씨를 뿌리게 될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미국도 박스권을 돌파 시도 중이다. 실적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재미난데요. 지금 최근 1개월 내 고점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하락 전에 고점 부근에 도달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상승한다면 제대로 된 반등이었던 6월 반등 꼭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박스권을 그동안 계속 이루었던 자리를 돌파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시장 흐름인데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잘하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도 박스권을 막 돌파했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박스권 밑으로 다시 빠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시 2,500을 간신히 지키면서 박스권을 나는 돌파했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도 그런 마찬가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주말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채권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고 주식 가격도 강세를 나타냈고 원유 가격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위험자산, 안전자산 모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로 생각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 주가가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나고 또 뭐 30% 빠지고 뭐 계속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수준으로 5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자, 왜 그럴까요? 그 정도 예금이 빠지고 이런 충격을 받고 보니 이런 뉴스까지 회자되니 예금자들이 예금하겠습니까? 어디 불안해서?
돈을 더 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상증자 하겠다면 누가 유상증자 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다랐고, 그렇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요. 그러면 손실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두고 팔면 손실 확정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 만기 보유까지 하고 원금과 이자를 다 받으면 채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팔면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 팔려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 확정 손실로 되면서 거대한 적자가 나고 자본금을 녹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예금자들이 예금을 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산 관제인 논의가 있게 되니까 뭐 주가는 이제 거덜나는 거죠. 왜요? 민주당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채권자나 채무자나 뭐 이쪽의 관계들은 제대로 어떻게 갈 수는 있으나, 주주들은 니들이 회사 잘못한 거 운영을 한 거니까 주주들이 손해를 봐야지, 회사를 잘못했으니 회사의 주인들이 손해를 봐야지 하는 것이 지금 입장이니까요. 주식은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조금씩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좀 떨어졌었으니까요.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근데 말입니다. 그럼 주가는 떨어졌느냐? 시장의 공포감이 많고 은행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의 공포감이 많아지면서 시장 전망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시장 전망이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따져보면 안전자산 선호가 있었지만 위험자산을 회피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을 인식하는데, 은행의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은행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단의 문제이지 시장 전반의 문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일부 기업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 네, 다른 쪽은 실적에 따라 반응을 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나빴던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또 그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아마존 아니죠. 다른 회사들이죠. 구글 이런 쪽이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같이 올랐던 바로 아마존이 오히려 그 AWS의 성장률, 매출 성장률이 좀 떨어지게 되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률이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6%로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장하는 거 안 하는 게 아닌데 이전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기대만큼 더 안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금융시장 동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일본 엔화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큰 폭으로 떨어졌냐면 일본 엔화가 133.94, 134엔이었어요. 근데 136.38로, 그러니까 133대에서 136대로 큰 폭으로 환이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그 새로운 총재가 선출이 됐죠. 일본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자 출신이고, 그리고 정통 학자판이 당연히 YCC든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무슨 시그널을 보여줄 것이고, 양적 완화 올해 이제 곧 끝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통화정책회의가 첫 번째 그 총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통화정책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행이 상당 기간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BOJ는 향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금융정책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했어요. 그거는 뭐 YCC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앞에 뭐가 달렸죠? 1년에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뭐예요? 이 우에다죠. 우메다인가요? 우에다 가서 일본은행 총재가 들어와서 완화 정책을 상당폭 폐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도 그런 기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강세로 갈 거라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강세가 아니니까 약세로 한꺼번에 다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안 돌았던 것까지. 그랬던 흐름이 지금 일본 그 환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달러가 뭐 소폭 약세입니다. 달러의 약세는 여기 있습니다. 그 일본 엔화나 이런 쪽보다 유로화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유로화가
그 강세가 될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보죠? 유로가 강세될 건지 여부는 유럽은행에서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본 은행 유럽 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면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했어야 되죠. 우리가 프랑스나 이런 나라 보건데 인플레이션 되게 세니까 진짜 50bp 금리 인상하겠구나 했는데 이번 주말에 뭐가 발표되면 독일 그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습니다. 프랑스가 중요합니까? 독일이 중요합니까? 유럽에서. 네, 독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일 소비자 물가 어떻게 나왔냐? 7.2% 나왔어요. 높죠. 근데 이전 7.4인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8에서 0.8, 전월 대비 0.8씩 올랐단 말이야.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번에 얼마? 0.4. 자, 이제부터는 전년 대비도 중요합니다만 2월 이전 월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고효과가 있어요. 전년도에 워낙 인플레이션이 이제 3월 이후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 더 높으려면 굉장히 전달 대비 많이 높게 나와야 전년 대비 높게 나오는 것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 중요한데 전월이 어떻게 나왔느냐? 전월이 0.8이었는데 0.4로 뚝 떨어졌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이 0.5%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야 하는데 약간의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더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하락 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달러대 중반 수준이에요. WTI 기준으로 74달러대에서 76달러대로 올랐습니다만은 70달러대 중반대고 지금 그 86번가 정광호 대표의 말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 출회를 하는 것 풀어내는 것을 좀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달부터 오펙 플러스가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하게 되면 전략 비축유를 더 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맞다면 미국 유가는 WTI 기준 유가와 그 전체 세계 유가는 쉽게 못 올라갈 것이다. 많이 못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됩니다.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고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대로 간다면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유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위안화하고 원화의 강세가 제대로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리고 한국 수출에 대한 의문이고요. 이 두 가지가 풀려야만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4월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전에는 노는 날이라서 아주 큰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네요. 소리가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51.9였는데 구매관리자 지수 50 이상이면은 상방이고 50 이하는 하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얼마 나왔냐면 49.2가 나왔습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중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51.9에서 49.2가 나왔고요.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는 57.0에서 54.4로 떨어졌고, 비제조업은 58.2에서 이것도 56.4, 비제조업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동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4월치 수치거든요. 게다가 결국은 2분기 말렵 가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의지, 예를 들어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한국 증시를 세게 올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면 아마도 중국의 소비 쿠폰 발행 뉴스가 나온다면 한국이 상당히 주가가 붙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화도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진데 괜찮은가요? 네, 이게 그 주말에 방송을 자전거 타느라고 못 해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길게 하게 되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많았네요. 빨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몇 개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서비스업 동향,
PC 가격 지수 이런 등등을 살펴보건데 5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년비 4.2가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5.1이 나왔어요. 5.1보다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원 소비 지출은 어떻게 됐냐면 4.7에서 4.6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유가 식료품 가격도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라인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미시건대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2.0에서 63.5로 올라갔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해 봤던 것처럼 기존에 4.6이 나왔었는데 그게 확정돼서 4.6으로 확정됐습니다. 3.6에서 4.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건데 미국 연준은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스 연준의 개인 소비 지출 3월치가 나왔는데요. 4.6에서 3.4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좀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고용 비용 지수가 나왔는데 지난달 전기에는 1.1% 증가가 나왔는데 1.2%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고용 임금 전기비도 1.2%에서 똑같이 1.2% 나왔고요. 그러니까 고용의 타이트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도 좋고 소비자 기대 심리도 좋고 심리 지수도 좋고 소비 관련도 크게 많이 안 떨어졌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으나 소비 여전히 탄탄하고 인플레이션 절대치가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주 많이 낮진 않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미국 5월 달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인상 쪽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텔은 주당 손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나 상승을 했는데요. 업황이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 인텔의 뉴스는 좋은 뉴스고요. 한국의 칩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20%의 이상을 감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 가면 재고가 꺾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재고가 꺾이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요. 메모리 가격이 그러면 꺾이지 않는 순간부터 오히려 구매자들, 즉 서버 업체들이나 이런 컴퓨터 업체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한국 시장의 하반기 시장이 실적으로 인해서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용과 반작용을 얘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그 일이 터졌고 그로 인해서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국채금리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한번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다 빠지겠다. 햇볕 때문에 머리가 떠끈떠끈한데요. 근데 어쨌든 그 변색 렌즈를 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이 안 보여요. 해가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 화창한 날입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빌겠고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나 혼자에게 정말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한번 만나겠고요. 이후에 서진식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그 대담자들과의 대담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니까요. 즐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쉬실 때 가끔씩 노는 시간에는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